일본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의 로봇 기술과 자동차 산업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죠. 과거의 영광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최근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일본보다는 좋지 않을까요? 한국?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더 걸릴 거예요. 흥미로운 토론이네요. 하지만 제가 방금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여러분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옥스퍼드의 한강이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한국과 일본에 비교하며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 존 스미스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과 일본의 IT 산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현재 모습은 마치 일본의 20년 후를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디지털화 수준은 믿기 힘들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디지털 키오스크,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첨단 기술들. 이것이 바로 디지털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팩스를 주요 통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디지털 결제 시스템도 한국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때 세계 IT 산업을 주도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에 크게 뒤처졌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때 한 일본인 청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편파적인 견해 아닙니까? 우리 일본도 여전히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타, 소니 같은 기업들은 아직도 세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자 옆자리에 한국인이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소니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전자기업이 되었고,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기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두 분 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디지털 혁신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5G 네트워크 구축, 전자정부 시스템, 핀테크 산업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반면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여 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일본도 뛰어난 기술력과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변화와 혁신의 모습은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 문화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두 나라의 IT 산업 격차를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가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IT 산업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두 나라의 기업 문화와 혁신 능력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두 나라의 기술 격차를 만든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와 과감한 투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과감하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 년 만에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성장했죠. 반면 일본의 소니는 어떨까요? 한때 워크맨으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소니는 스마트폰 시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느린 의사결정과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그 원인이었죠. 결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청중석에서 한 한국인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과감한 투자뿐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과감한 투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정한 강점은 빠른 실행력과 유연한 조직 문화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를 보세요.
전기차 시장에서 후발주자였지만 빠른 기술 개발과 시장 대응으로 이제는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청중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일본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수소 자동차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소프트뱅크는 AI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충분히 빠른가요? 세계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주는 변화와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SK하이닉스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SK하이닉스는 최근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이었죠. 반면 일본의 도시바는 반도체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선택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LG전자를 들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전기차 부품, OLED 디스플레이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고 있죠. 이러한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과 과감한 투자는 일본 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와 규모가 충분한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IT 산업 발전에 또 다른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 AI,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죠. 이에 비해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두 나라의 IT 산업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자, 이제 한국과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스타트업 씬이 보여준 성장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핀테크 분야의 토스토스를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설립 6년 만에 기업 가치 7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활발히 하고 있죠. 또한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은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때 한 한국인 청중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 정부의 지원이 이런 스타트업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창업 국가 비전을 내세우며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 자금 지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죠. 이는 분명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일본에도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있지만 그 수와 성장 속도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인 청중 중 한 명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일본에도 소프트뱅크 같은 대기업들이 스타트업 육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같은 대규모 투자는 분명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투자의 대상이 주로 해외 스타트업이라는 점입니다. 일본 국내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는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낮다고 볼 수 있죠.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전 정신의 부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본 사회의 보수적인 문화가 젊은이들의 창업 도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함께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인 청중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차이가 미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단순히 IT 산업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혁신 능력과 경제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스타트업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 15개, 일본 6개였죠. 이는 향후 10년, 20년 후의 경제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대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하고 있죠. 이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일본도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도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일부 대학들은 창업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속도가 충분히 빠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었는데요. 두 나라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먼저 한국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죠. 포화부지 네트워크 보급률 세계 1위,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등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한 한국인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이 두드러졌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교육 시스템이 빠르게 정착했죠. 또한 원격 의료 서비스도 확대되었고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의 이용률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성장은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인 청중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일본도 서사이어티 5.0 전략을 통해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일본의 서사이어티 5.0 전략은 매우 포괄적이고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행 속도를 보면 한국에 비해 다소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수준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팬데믹 초기에 재택근무 도입이 어려웠던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도장 문화, 팩스 사용 등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는 일본의 디지털 전환이 직면한 문화적 장벽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나라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과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양상이 주목됩니다. 이제 우리의 논의를 확장해 한국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때 청중 속의 한 외국인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IT 발전에 대해 들으면서 궁금해진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기술 발전이 한국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특히 전통 문화와의 조화 측면에서 말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정말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최첨단 기술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500년 된 고궁 바로 옆에 초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와 문화적 정체성 유지 노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로 한국의 전통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전통시장들이 현대적인 결제 시스템과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도입하면서도 고유의 분위기와 문화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공존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다른 외국인 청중이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변화 속도가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세대 간 갈등 같은 것 말입니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빠른 발전 속도는 세대 간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때때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기술적 지식과 나이 든 세대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 한국인 청중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기에 한국의 정문화도 이런 갈등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이라는 개념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는 깊은 유대감을 의미하죠.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빠른 발전을 이루는데 교육이 어떤 역할을 했나요? 한국의 교육 열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이 한국의 빠른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라는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창의성과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평생교육 시스템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적응력과 혁신 능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문화산업, 특히 한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변화를 잘 보여주는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문화산업, 특히 한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류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인기를 일컫는 용어로 최근 몇 년간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류의 시작은 1990년대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K-팝, 영화, 게임, 음식 등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죠. 이때 한 외국인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한국 문화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류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 주요한 점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의 전략적인 문화산업 지원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했습니다. 이는 한류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죠. 둘째,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입니다. 특히 K-팝 아이돌 그룹을 육성하는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활용입니다. 한국은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전파했습니다. 다른 외국인 청중이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한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요?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직접적인 문화 콘텐츠 수출 외에도 관광, 화장품, 패션, 전자제품 등 연간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BTS의 경우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 경제에 약 4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의 인기로 한국 관광객이 증가하고 K-뷰티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도 있죠. 한 한국인 청중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음식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김치나 고추장 같은 발효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K-푸드 인기는 한류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건강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 증가와 맞물려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죠. 이는 한국 농수산물 수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국인이 질문했습니다. 한류가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한류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과거 한국은 분단국가 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었지만 이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문화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미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더 용이해졌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류가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한류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다양화, 문화적 깊이 확충,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K-팝이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문학, 미술, 클래식 음악 등 다양한 분야로 한류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류가 한국 사회 내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류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인들의 자아 인식과 사회 문화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한국의 발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의 세계적 성공은 한국인들의 자아 인식과 사회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문화적 자신감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과거 서구 문화를 동경하고 모방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한국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세계와 공유하려는 노력이 활발해졌습니다. 한 외국인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류의 성공은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K-팝 아이돌, 영화감독, 게임 개발자 등 문화산업 관련 직업을 꿈꾸게 되었죠. 또한 글로벌 무대에서의 활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에 대한 지나친 동경, 외모지상주의의 심화 등이 그 예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이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한류의 성공이 한국의 전통문화 보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겁니다. 한류의 성공으로 한국인들은 자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복, 국악, 전통건축 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죠. 이는 전통과 현대를 융합한 새로운 문화 콘텐츠의 창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업화에 따른 전통의 왜곡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사회는 지속적인 논의와 반성을 통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발전과 성공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가 그렇듯 한국 역시 여러 가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사회적 과제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 한국인 청중이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청년 실업과 주거 문제도 심각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청년 실업과 주거 불안정은 저출산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높은 집값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장려금 지급, 육아휴직 제도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임 대주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효과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사회 양극화 문제입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소득 격차와 교육 기회의 불균형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청중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환경 문제, 특히 대기 오염 문제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닌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국제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발전 과정과 현재 직면한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압축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한 외국인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입니다. AI,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의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는 녹색 산업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환경 친화적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이 기대됩니다. 셋째는 문화산업입니다. 앞서 살펴본 한류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청중이 물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고령화는 분명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버 산업의 성장, 노인 친화적 기술의 발전 등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퇴 연령의 상향 조정, 노인 인력 활용 방안 등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한국인 청중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변화도 한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남북관계의 변화는 한국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평화적인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지정학적 이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미래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한국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보여준 역동성과 적응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한국에 대한 긴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종합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이룩한 성과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서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 청중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공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바로 한국인들의 끈기와 창의성,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앞으로도 한국이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혁신 능력입니다. IT 기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또 다른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한국의 미래가 매우 밝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한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교육열과 우수한 인적 자원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는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은 이제 막 그 잠재력을 펼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등 한류 콘텐츠는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벤처 투자의 활성화로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미래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적 인기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을 넘어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 증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한국인 청중이 자부심을 갖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를 넘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들을 선도하고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 강국으로서 한국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찹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난관도 있겠지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저력과 지혜를 고려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니, 눈부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미래를 선도하는 한국의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여정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말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